안녕하세요. 다트네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2년 4회 전기공사산업기사 CBT 보건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 전기응용입니다. 1번 소비전력 30W 이하 백열전구의 진공전구에 사용되는 게터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게터가 뭐냐면 가스인데요. 백열전구에서 고진공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그 가스를 게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터가 보통 30W 이하에서는 정린, 적이 붉은색이죠. 린은 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인, 그래서 정린이고요. 40W 이상에서는 지라바륨입니다. 두 개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게터는 고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스다. 그리고 30W 이하에서는 정린, 그 다음에 40W 이상에서는 지라바륨을 사용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형광체로 쓰지 않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체 뭐예요? 바르는 물질입니다. 그 바르는 물질에 따라서 나타내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 형광체의 종류가 많은데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은 칼마, 텅스텐과 칼슘, 텅스텐, 마그네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카, 여기는 규산입니다. 여기선 규산이고요. 아는 뭐다? 아연입니다. 아연. 그 다음에 여기 카는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그 다음에 붕카예요. 뭐요? 붕소겠죠. 그리고 카드뮴. 그래서 텅칼마, 규아카, 붕카가 형광체로 보통 사용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황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에서 종류뿐만 아니고 색깔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1번에 만약에 텅스텐산,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같은 경우는 청색이고, 텅스텐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청백색입니다. 청백색. 그 다음 규산 아연 같은 경우는 녹색이고요. 규산 카드뮴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나타냅니다. 붕카, 3번이 붕카죠. 핑크색을 나타냅니다. 보통 형광체 종류를 많이 묻고 있는데 색깔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면 색깔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가로 조명, 가로로 된 조명이 아니죠. 가로등 조명입니다. 가로등 조명. 도로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저압 나트륨 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나트륨 등 하면은 도로 조명, 안개 이런데 도로 조명, 그래서 나트륨 등이죠. 1번 효율은 높고 연색성은 나쁘다. 우리가 3번에 효율, 남해, 형수, 할백, 뭐요? 나트륨 등, 메타할라이드, 형광등, 수은등, 할루리등, 백열등, 이게 뭐다? 그 효율이 좋은 순서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뭐요? 나트륨 등이요. 나트륨 등이 남해 형수 할벽, 실기에 가시면 좀 외워두시면 유용합니다. 남해 형수 할벽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이 나트륨 등이요. 그리고 연색성은 뭐요? 나트륨 등 도로에 쓰는데 연색성이 태양빛과 얼마나 가까우냐를 나타내는 거죠. 밤에 도로 깜깜한 것을 비추는데 연색성이 좋을 필요는 없죠. 태양빛과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고 연색성은 나쁘다. 이번 점등 후 10분 정도에서 방전이 안정된다. 우리가 가로등 보면, 뭐 요즘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 가로등 보면 불을 켜고 나서 바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죠. 한동안 불이 켜질까 말까 깜빡깜빡 하다가 켜집니다. 그래서 10분 정도에서 방전이 안정이 된다. 맞고요. 3번 냉음극이 설치된 발광관과 외관으로 되어 있다. 냉음극이 설치된 발광을 하는 관과 외관으로 이루어진 것은
고압 수은 등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압 수은 등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3번 실용적인 유일한 단색 광원으로서 589 나노미터 황색이죠. 589 나노미터의 파장을 낸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광질과 특색이 고휘도. 고휘도가 뭐예요? 휘도가 높으면 눈부심이 큰 거죠. 눈부심이 큽니다. 광색은 적색 부분이 많고 배광지하가 용이하면 흑화가 검게 변하는 거 있죠. 검게 변하는 그런 흑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할로겐 램프입니다. 할로겐 램프고요. 수은 램프라고 하면은 수은 램프 보통 청백색 이런 것들이 보기에 주어지고요. 형광 램프는 저휘도입니다. 형광 램프는 휘도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봐도 그렇게 눈부시지 않죠. 크세논 램프인데요. 우리가 크세논이 있습니다. 크세논. 이게 독일식 표현인데 요즘에 최근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좀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크세논 대신에 제논이라고 제논. 이게 독일식이고 제논이 미국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식이냐 미국식이냐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시험에는 바뀐 지 한참 됐습니다. 시험 이거 바뀐 지는 한참 되었지만 시험에서 크세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크세논이라고 외워주시고요. 혹시라도 제논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크세논이 제논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크세논 램프는 가스 방전 이런 것도 이용하고요. 할로겐 램프가 답이 됩니다. 5번 평등 전기에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경우 5번 볼게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방전 개시 전압 V는 기체의 압력과 압력 P와 전극 간격의 고배함수로 결정된다. 곱하기 간격 D. V는 PD다. 파센의 법칙이죠. V는 PD. 방전을 시작한 전압은 압력과 간격의 간격의 곱으로 결정이 된다. V는 PD. 파센입니다. P. 압력 P. 파센. 네, 이렇게. 스토크의 법칙은 뭐예요? 스토크 법칙은 빛을 조사했을 때 그 조사한 빛은 원래의 파장보다 길거나 같다. 최소한 처음에 조사한 빛의 파장보다 이상이다. 이것이 스토크의 법칙이죠. 플랑크의 법칙은 뭐예요? 흑체의 온도 복사와 관련된 거죠. 흑체의 온도 복사와 관련된 것이 플랑크의 법칙이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 스테판 볼츠만은 또 유명하죠.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네. 6번 문제부터 계산이네요. 15매 저항 10A를 10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입니다. 우리가 발열량인데 발열량을 H라 하죠.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혹은 칼로리를 쓰죠. 칼로리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전력량 와트 세커의 0.24를 곱한 거죠. 곱하기 전력입니다. 여기서 전력은 줄이에요. 줄. 와트 세커입니다. 그래서 줄 혹은 와트 세커 0.24를 곱하면 칼로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W 어떻게 돼요? 0.24 곱하기 전력량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시간 T. 0.24 I 제곱 RT.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되죠. 0.24 곱하기 전류가 10A, 저항이 15. T는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와트 세커요. 와트 세커.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뭐다? 초예요. 초. 우리가 이런 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구할 때 초냐 시간이냐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W는 와트 세커 초예요. 그러면 10분이면 어떻게 해요? 10분을 초로 바꾸면 10 곱하기 60초가 되죠. 60초. 그리고 이때 단위가 제가 칼로리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킬로칼로리를 물었죠. 킬로칼로리를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칼로리가 킬로칼로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답이 144 킬로칼로리가 된다. 144가 됩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15도씨의 물 4리터를 1kW 전열기로 가열해서 80도씨로 높이되 30분 소요됐다. 이 전열기의 효율은 약 몇 %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효율은, 전열기 효율은 어떻게 돼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전열기 입력은 뭐예요? 전열기 입력은 전기죠, 전기. 출력은 뭐예요? 전열기에서 출력은 물을 끓이니까 물, 온도 상승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분수잖아요. 약분,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단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가 단위가 킬로칼로리잖아요. 킬로칼로리면 전기의 에너지 단위도 킬로칼로리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전력량 1kWh는 얼마 몇 킬로칼로리다? 860킬로칼로리다 라는 것, 이것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죠. 1kWh는 860킬로칼로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의 전력량을 킬로칼로리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 860 곱하기 전력량을 해주고요.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물의 온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뭐다? cm 세타가 되죠.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세타는 물의 온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860 곱하기 전력량이 어떻게 되나?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때 킬로와트 아워니까 전력은 킬로와트고 시간은 아워가 되는 거죠. 봅니다. 1kWh라고 했으니까 전력량은 1. 전력은 1. 시간은 얼마냐? 아워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초가 아니고 시간. 30분이면 몇 시간이냐? 0.5시간입니다. 0.5시간. 곱하기. 물의 비열 1. 물의 질량이 얼마냐? 4리터니까 그대로 4. 온도 변화 얼마? 15도씨의 물이 80도로 됐으니까 얼마? 80-15가 되죠. 곱하기 100%를 하면 100%를 하면은 효율이 나옵니다. 약 60%가 된다. 약 60%가 된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이 잘 떠오르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되지 않으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하는 거죠. 입력분의 출력이다. 입력은 전기다. 출력은 물의 에너지를,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해서 요 관계까지 해서 서서히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응용에서는 자주 출제되니까 나올 때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확실하게 좀 다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볼게요. 전열기에서 5분 동안에 90만 줄의 일을 했다고 한다. 전열기에서 소비한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6번 문제에서 1줄은 1와트 세크라고 했잖아요. 맞죠? 1줄은 1와트 세크입니다. 와트 세크 뭐요? 에너지는, 와트는 P 곱하기 시간이에요. PT. 묶고 전력 얼마? 전력 P는 T분의 W가 되고, W는 90만 줄.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5분 얼마요? 1분은 60초니까 5 곱하기 60을 하면은 3000와트가 되죠. 3000와트. 예.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3000와트. 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종합 전달함수 R분의 C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기 응용 과목에서 출제되는 이런
블록 선도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G였지. 마이너스고 G입니다. 그럼 전체 전달함수를 뭐 C라고 하면은 R분의 C라고 할게요. R분의 C. R분의 C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분해. 여기서 시작하죠. 1 마이너스 분해에서 순방향 어떻게 돼요? 순방향은 G밖에 없죠. G고요. 피드백은 얘죠. G 곱하기 1이죠. 얼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G가 됩니다. 마이너스 G. 그러면 1 플러스 G분의 G. 9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뭐 이렇게 풀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RC 교재에 있는 것처럼 푸셔도 되죠. 어떻게? C는 G 곱하기 이 부분 얼마? C 곱하기 얼마? R-C죠. C는 G 곱하기 R-C. 여기에서 시작을 하셔서 C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된다. 네, 10번입니다. 워드 레오나드 속도 재현은 입니다. 10번에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라고 하면 크게 뭐가 있어요? 크게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제어가 있고 전압 제어가 있죠. 뭐 저항 제어나 계좌 제어에 대한 특별한 구분은 없지만 전압 제어에 대해서는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초퍼, 직병렬 이런 제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 묻고 있는 거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는 어떤 제어냐? 전압 제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직병렬 제어는 전압 제어의 일종이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11번 봅니다. 양수량이 30세제곱미터/미니트이고 총 양정이 15m인 양수 펌프형 전동기의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묻고 있는 것은 용량 P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펌프 효율이 85%고 설계 여유 개수는 1.2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수력발전 보면 P는 전력량 P는 9.8 QH의 뭐 K 여유까지 해서 K가 됩니다. 킬로와트인데 양수 펌프 뭐요? 수력 발전에서는 이만큼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낙차 곱하기 여유만큼의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고 양수 펌프는 반대로 물을 뭐요? 퍼내는 거죠. 물을 퍼내는 겁니다. 그러면 9.8 QH 곱하기 K에다 효율이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수력 발전에서는 효율이 여기 들어가는데 수력 발전에서 여기 들어가는데 양수 펌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다 효율 곱한 것만큼 물을 벌릴 수 있다. 이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묻고 있는 P는 2타 넘어가죠. 2타분의 9.8 QHK가 됩니다. 이때 보세요. 이 Q가 뭐냐면 Q는 유량인데 Q가 세제곱미터/세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만약 Q가 세제곱미터/미니트다. 분당 이만큼의 양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요?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60분의 9.8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 6.12분의 1이 되는 거죠. 6.12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유량이 세제곱미터/미니트라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된다? 6.12 곱하기 2타분의 QHK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양수 발전기에서 용량을 구할 때 유량이 세제곱미터/세컨 할 때는 이 공식이고요. 세제곱미터/미니트 때는 이 공식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6.12 곱하기
효율이 0.85가 됩니다. 0.85 분의 유량이 양수량이 30 곱하기 양적 높이가 15 곱하기 여유가 1.2입니다. 1.2 하면 약 103.8이 돼요. 103.8.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12번 봅니다. 전기 철도의 전기 차량으로 교류 전동기를 사용할 때 장점으로 틀린 것은 전기 철도, 직류 전동기, 교류 전동기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교류 전동기 사용할 때 장점입니다. 일반 제한된 공간에서 소형 경량으로 할 수 있고 대출력화도 가능합니다. 2번 브러쉬 및 정류자가 있어서 뭐 이상하죠? 정류자는 직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데 교류 전동기를 사용하는데 정류자가 필요 없죠. 직류 전동기에서 브러쉬가 있지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가 없습니다. 정류자가 없습니다. 정류자예요. 그래서 브러쉬 및 정류자가 있어서 정류자가 있다면 직류 전동기다. 네. 답은 2번이요. 3번 속도 제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속 운전에 적합하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나가는 제일 빠른 기차 뭐요? KTX. KTX에 사용되는 전동기 동기 전동기요. 교류 전동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3번 인버터 제어 방식입니다. 인버터가 뭐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꿉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꿉니다. 교류 전동기이기 때문에 방식으로 주회로를 무접점을 할 수가 있다. 유접점의 반대 무접점. 인버터는 무접점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13번입니다. 전기철도에서 궤도의 3요소가 아닌 것은입니다. 궤도의 3요소인데 전기철도를 보면 전기철도 레일이 쫙 가잖아요. 그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은 전기철도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대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상이라 그래요. 도상. 흙 같은 거, 모래 같은 자갈, 도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철도 하면 이렇게 레일이 있는데 레일과 레일 사이 뭐가 있어요? 이거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무 부분이 있죠. 나무 부분. 이것을 우리가 침목이라 그래요. 침목. 그 다음에 여기 레일이 있죠. 레일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레일입니다. 레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일이라 할 수도 있고요. 궤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궤조. 뭐 하나 더 하면 여기 이 사이 간격을 뭐다? 궤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13번에서 전기철도 궤도의 3요소입니다. 궤도의 3요소는 침목, 레일 혹은 궤조, 도상이죠. 침목, 궤조, 도상. 침목, 궤조, 도상이고 구배는 뭐예요? 구배는 경사증거를 구배라고 합니다. 13번에 4번. 14번이요. 납축전지가 충분히 방전되었을 때 양극판의 빛가른입니다. 요거 지금 충분히 방전되었을 때, 충전되었을 때 젓갈색이요. 방전되었을 때는 회백색이요. 네. 충전되었을 때 젓갈색, 방전되었을 때 회백색. 이 문제에서는 뭐 충분히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충분히가 아니라 충전입니다. 충전했을 때 젓갈색, 방전되었을 때는 회백색. 답은 4번. 요거 기억해 주세요. 충전 젓갈색, 방전 회백색. 15번 봅니다. 15번. 반도체 소자가 그 반도체 뭐 전자, 전공, 뭐 N형, P형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올 때마다 헷갈리실 건데요. 그 부분을 뭐 따로 공부하시기보다는 각 소자마다의 특징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틀리게 표현된 것은 1번 트라이액은 3극 교류 제어용 소자이다. 트라이액은 3극, 다리는 3개고요. 양방향이죠. 그래서 교류 제어용이 맞습니다. 2번 다이액은 3층 2단자 쌍방향성 부성 저항 소자다. 다이액은 다리가 2개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다리 2개 양방향이요. 양방향이고 부성 저항 소자가 뭐냐면 부성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압이 높아지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높아지죠.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높아집니다. 이런 거 일반적이요. 그런데 전압이 높아지는데 반도체에서 전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전압이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낮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이액은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맞고요. 3번 SCR은 대전력 제어, 모터 속도 제어, 온도 조절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4번 SCR은 쌍방향성 소자다. SCR이 뭐예요? SCR은 구조가 이렇게 되죠. 에노드, 캐소드의 게이트 이렇게 되죠. 그램으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다. 따라서 단방향 혹은 역저지 소자가 됩니다. 15번에 틀린 것은 4번. 16번입니다. 뭐 읽어봐도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진공도가 10의 마이너스 4성에서 10의 마이너스 5성 수은주 밀리미터 정도의 진공 중에서 가열된 텅스텐 합금의 음극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피용접물에 집중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뭘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의 마이너스 4성에서 10의 마이너스 5성 수은주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고진공 음극이요. 음극에서 뭘 방출합니까? 고진공 음극에서 음극이니까 전자 전공 전자죠. 음극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것을 전자가 방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전압으로 가속시킵니다. 고전압 가속시켜. 그럼 전자를 고전압으로 가속시키면 얘가 빨리 움직여서 충돌하죠. 충돌. 이렇게 충돌시켜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용접.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자 빔 용접. 이러고 보니까 조금 낫죠. 전자빔.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 빔. 전자빔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번에는 1번입니다. 전자빔 용접. 17번. 삼성 유도 전동기를 급정지 하면은 역상제동. 글자 하나, 이 단어 하나, 급정지 하나로 역상제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제동, 회생제동도 있지만 급정지는 역상제동이다. 18번 피드백 제어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피드백 제어기 저희가 조금 전에 했죠. 9번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피드백 제어기인데 피드백 제어기 일반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 외부 조건 뭐요? 이런 외란입니다. 외란이 들어왔을 때 얘가 피드백이죠. 피드백인데 피드백이 없으면 외란에 의해서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얻을 때까지 계속 피드백 시키는 거예요. 외란이 들어오더라도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제역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제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원하는 출력을 얻는 거예요. 피드백 시켜서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가 있고 3번 목표 값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다. 피드백 시켜서 목표가 될 때까지 계속 피드백 3번 제어기가 단순하고 제작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다. 뭐요? 피드백을 시키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어기가 단순하고 제작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뭐다? 피드백하고는 거리가 멀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 볼게요. 다이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15번에서도 했었는데요. 다이액이 뭐냐? 다이액은 DIAC라 하세요. DIAC. 뭐예요? DIAC가 뭐의 줄임말이냐? 다이오드 플러스 AC. 그래서 다이액. 교류에서 사용하는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액은 이렇게 되겠죠. 이극이죠, 이극.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요 하나 있으면 뭐예요? 트라이액이죠. 다이액은 이렇게 됩니다. 이극이고요. 틀린 것은 1번 과전압 보호 회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전압 보호 회로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번 역저지 사극 사이리스 되어 있다. 여기 이극이죠. 두 개입니다. 이극이에요, 이극. 사극은 SCS 역저지 사극 사이리스 같은 경우는 SCS입니다. 다이액은 역저지가 아니고 양방향성 이극입니다. 3번 쌍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성적을 나타낸다. 15번에서도 했었죠. 전압이 올라갔는데 전류는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3번 콘덴서 방전전류에서 트라이액을 ON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트라이액을 구동을 하는데 이게 구동의 신호를 다이액으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이액을 통해서 트라이액을 ON시킬 수가 있다. 19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20번 납축전지 특징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가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는데 1번 극판의 기계적 강도가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 약하다는 알칼리 축전지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둘 중에서 극판의 기계적 강도가 강한 것은 연축전지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1번입니다. 극판의 기계적 강도는 연축전지가 더 강하다. 이번 공칭전압은 2V입니다. 납축전지 2V, 알칼리 축전지는 1.2V 한 셀당 이렇게 되고요. 3번 온도 특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알칼리 축전지에 비해서. 3번 전해액의 비중에 의해 총방전 상태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해액 비중이 전기량과 비례합니다. 전액의 비중이 전기량과 비례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충전을 많이 하면 전기량이 높아지죠. 그러면 얼마나 충전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액의 비중을 측정해요. 전액 비중 측정하면은 전기량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충방전 상태를 추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4번 전액의 비중에서 충방전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도 맞고요. 20번 보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급하는 기계적 강도가 강하다. 답은 1번. 네. 여기까지 전기 응용 문제였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전력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